지금 이 영상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죠? 침대에 누워서, 지하철 안에서, 어쩌면 화장실에서 눈 뜨자마자 손이 찾고 밥 먹을 때도 옆에 두고 잠들기 직전까지 놓지 못하는 이 유리판 한 장. 내 기억, 내 인간관계, 내 통장까지 전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 세대 전 동전쥐고 공중전화 앞에 줄 서던 시절의 감촉까지 깡그리 지워버린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계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예 필요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위성이 기지국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AI가 안경 속으로 들어간 이 순간 스마트폰은 진화가 아니라 멸종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2026년 현재 위성과 직접 교신하는 통신칩이 반지만한 크기로 줄어들었고 AI 스마트 안경은 출시 2년 만에 200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3년 뒤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지금 그 폰이 여전히 들려있을 거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편리함의 끝에서 마주할 일자리의 소멸, 사생활의 증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까지 유리판 이후의 세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왜 사라지는지,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는지, 그리고 우리 일자리와 사생활에 어떤 충격이 오는지까지 오늘 영상 하나에 전부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3년 뒤 내 손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잡히실 겁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무대 위에서 네모난 기계 하나를 꺼내 들었을 때 세상 사람 대부분은 코웃음을 쳤죠. 물리 키보드도 없는 전화기가 대체 뭐가 대단하냐고요. 노키아는 콧방귀를 뀌었고 블랙베리는 비웃었습니다. 당시 휴대폰 시장을 양분하던 절대 강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채 5년도 안 돼서 노키아의 핸드폰 사업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헐값으로 넘어갔고 블랙베리의 시가총액은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한때 전 세계 휴대폰의 절반 가까이를 쥐고 흔들던 거인들이 터치스크린 유리판 하나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몰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를 정면으로 오판한 자들이 치른 잔혹한 대가였죠. 그런데 지금 소름 돋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라질 대상이 노키아나 블랙베리 같은 특정 기업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손에 쥐고 있을 스마트폰 그 자체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시죠? 150만원짜리 최신 갤럭시 아이폰이 고작 몇 년 뒤에 폴더폰 취급을 받게 된다니요. 하지만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세요. 공중전화 앞에 동전 쥐고 줄 서던 사람들도 그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시 누군가가 주머니 속 얇은 판 하나로 전 세계 정보에 접근하고 은행 업무를 보고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웃어 넘겼을 겁니다. 기술의 전환점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용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무방비 상태의 일상을 정면으로 덮치죠. 그리고 2026년 현재 그 전환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노키아가 무너질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노키아 내부에선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터치스크린은 장갑을 끼면 쓸 수 없으니 북유럽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바뀌는 방향 자체를 읽지 못한 겁니다. 블랙베리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네 물리 키보드가 비즈니스맨들의 충성을 영원히 붙잡아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한번 터치의 편리함을 맛본 뒤 두 번 다시 버튼을 누르러 돌아가지 않았어요. 전화는 그렇게 옵니다. 서서히, 그러다 한순간에. 지금 스마트폰이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위성칩은 반지 크기로 줄었고 AI 안경은 수백만 대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실험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소비자의 손과 얼굴 위에 올라온 현실이에요. 이쯤 되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사라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대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속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매일같이 쥐고 사는 이 유리판이 왜 점점 족쇄로 변해가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출퇴근 지하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울 2호선 아침 8시 수도권 인구의 13시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 혼잡한 시간대에 객차 안의 풍경은 놀라울 만큼 한결같습니다. 거의 모든 승객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유리판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목은 거북이처럼 앞으로 꺾이고 엄지손가락만 쉴 새 없이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 올리죠. 정형외과에서는 이걸 거북목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고개를 15도만 앞으로 숙여도 목뼈에 걸리는 하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스마트폰을 볼 때는 평균 45도 이상 숙이니까 경추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하지만 통증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편함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스마트폰의 근본적인 사용 방식은 2007년 첫 아이폰이 나온 이후로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화면이 좀 커졌고 카메라 렌즈가 하나 더 붙었고 접히는 폰이 등장한 정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6인치 남짓한 화면을 한 손에 쥐고 고개를 숙여서 터치해야 해요. 달리기 할 때도, 요리할 때도, 아이를 안고 있을 때도 이 네모난 판 하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죠. 양손이 진짜로 자유로운 순간이 하루에 도대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족쇄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은행 앱, 길을 찾으려면 지도 앱, 장을 보려면 쿠팡, 택시를 부르려면 카카오티, 친구에게 연락하려면 카카오톡, 병원 예약마저 앱으로 잡아야 하는 세상이에요. 삶의 거의 모든 기능이 이 유리판 한 장 안에 가둬져 있습니다. 전 세계 앱스토어에 올라간 앱이 합산 수백만 개가 넘으니 우리는 사실상 이 앱들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셈이에요. 실제로 하루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평균 150번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으로 따지면은 거의 6분의 1 번꼴이죠. 이 정도면 내가 도구를 쓰는 건지 도구가 나를 부리는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폰을 놓고 가면 불안해지는 그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스마트폰은 더 이상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면을 키우고 접고 펼치고 돌돌 말아보는 거는 혁신이 아니라 궁여지책이에요. 진짜 혁신은 이 유리판 자체를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탈출구가 지금 우리 머리 위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맑은 날 밤이면 가끔 일렬로 줄지어 움직이는 불빛들이 보입니다. 별똥별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만 7,000기가 넘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도 낮은 고도 대략 340에서 500km 사이에서 초속 7km가 넘는 속도로 지구를 촘촘하게 감싸며 돌고 있죠. 이 위성들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땅 위에 기지국이 없어도 내 스마트폰이 하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스페이스 X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스타링크 모바일이라는 서비스가 바로 그 실체예요. 별도의 접시 안테나도 특수한 위성전화 단말기도 심지어 전용 앱 설치조차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평범한 스마트폰 그대로 사막 한가운데서도 태평양 한복판에서도 기지국의 전파가 닿지 않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7년 중반부터는 2세대 위성이 투입되면서 성능이 지금보다 20배 이상 뛰어오르고 스마트폰으로도 최대 150메가 속도의 다운로드가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이미 실전에서 검증까지 끝났어요. 작년 LA 산불 때 지상 통신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이 위성 직접 연결 기술이 40만 명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무려 15만 건에 달하는 구조 관련 통신을 처리하며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살려냈어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불과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현실로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 지진 때에도 같은 기술이 긴급 통신을 지원하면서 생존자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여기에 삼성이 결정적인 한 수를 더했습니다. 차세대 통신 칩 엑시노스 모뎀 5410을 공개한 건데요. 핵심은 간단해요. 위성과 통신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 LTE 다이렉트 투 셀과 NB-IoT, 그리고 5G NR 기반의 NTN까지를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에 전부 집어넣은 겁니다. 이 칩이 탑재되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반지처럼 아주 작고 가벼운 웨어러블 기기로도 위성과 직접 연결이 가능해져요. 무거운 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손가락에 낀 반지 하나면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족쇄에 묶여있던 통신이 하늘로 올라간 그 순간 우리 몸도 유리판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통신만 자유로워진다고 스마트폰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진짜 치명타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날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수십 번씩 열어보는 그 앱들 이야기입니다. 한때 미국 전역에 9,000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린 거대한 공룡 기업이 있었어요. 블록버스터 비디오, DVD와 비디오 테이프 대여 시장의 절대 왕자였죠. 2000년 이 회사에게 넷플릭스라는 조그만 신생 기업이 찾아와서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블록버스터의 CEO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우편으로 DVD나 보내는 보잘것없는 회사가 자기네 제국을 위협할 수 있을 리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0년 블록버스터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 안에 빼곡히 깔려있는 수백 개의 앱들이 바로 이 블록버스터의 운명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 켜서 음식 시키고, 카카오뱅크 열어서 송금하고, 네이버 지도로 길 찾고, 멜론에서 음악 틀고, 지금은 하나의 작업을 할 때마다 앱 하나를 따로 열어야 하는 칸막이 구조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조만간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AI 비서가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알아서 처리해주는 시대가 코앞까지 다가왔으니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목소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회식 장소 잡아줘. 예산은 인당 5만 원이고 회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한식집으로 부탁해. 이 한마디에 AI가 주변 맛집을 검색하고 빈 테이블을 확인해서 예약을 잡고 참석자 전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장소와 시간을 안내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택시 호출까지 한 번에 끝내버려요. 앱 5개를 번갈아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구글은 이미 제미나이 AI를 통해 여러 앱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통합 작업을 시연해 보였고, 삼성의 갤럭시 AI도 같은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앱이라는 단위 자체가 서서히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DVD라는 물리적 매체가 스트리밍 앞에서 무의미해진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연쇄 붕괴예요.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생태계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앱 개발자, UI 디자이너, 앱 마케팅 전문가, 심지어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를 통해 거둬들이는 막대한 수수료 수입까지 한꺼번에 위협받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를 밀어낸 건 단순히 DVD 대여 방식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조 자체를 뒤집어 엎은 거였어요. AI 비서도 정확히 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앱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앱이라는 개념 자체를 역사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괴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은 우리 상상을 이미 초월해버린 속도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입니다. 2016년 3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시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4대1로 패한 그날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기나긴 서곡의 첫 마디에 불과했어요. 알파고 이후 AI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기나긴 정체의 벽을 뚫고 말 그대로 폭주하기 시작했죠.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경악했고, 불과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AI는 단순한 텍스트 대화를 넘어 그림을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를 짜고 학술 논문을 분석하고 심지어 영화 수준의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속도가 진짜 두려운 건 AI가 더 이상 데이터 센터의 서버실 안에만 갇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기계가 우리의 몸 위로 직접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메타가 공개한 레이벤 디스플레이 안경이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겉보기엔 평범한 뿔테 안경인데 오른쪽 렌즈 안에 풀컬러 디스플레이가 숨어 있고 카메라와 마이크와 스피커가 전부 안경다리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약 110만 원. 여기에 메타 AI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죠. 낯선 나라의 거리에서 간판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번역해주고, 대화 상대의 말을 눈앞에 자막으로 띄워주고, 요리 레시피를 물어보면 조리 순서를 디스플레이 위에 차례차례 보여줍니다. 거기에 손목에 차는 뉴럴 밴드라는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팔뚝 근육의 미세한 전기 신호를 읽어서 손가락을 살짝 까딱하는 것만으로 문자에 답장하고 음악 볼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해줘요.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출시된 지 2년 만에 200만 대가 넘게 팔려나갔고 2026년에는 연간 생산 목표를 1000만 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발표까지 나왔어요. 시장이 이 방향을 확실히 선택했다라는 신호죠. 구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삼성 젠틀몬스터와 손잡고 제미나이 AI를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고, 아마존은 배송기사 전용 AR 안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마저 2026년 말 출시를 목표로 자체 스마트 안경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보도가 줄줄이 나오고 있죠. 빅테크 기업 전부가 한치의 의심 없이 같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안경 시장 전체의 출하량이 2024년에만 전년 대비 210% 폭증했다는 통계가 이 흐름의 속도를 잘 보여줘요. 안경, 반지, 이어버드, 손목밴드, AI가 우리 몸의 감각기관과 하나로 녹아드는 미래. 이 미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놀랍도록 편리합니다.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질문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편리함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편리함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AI가 안경이 되고 반지가 되어 24시간 우리 곁에 달라붙어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인간이 해오던 일을 기계가 넘겨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AI 통번역 서비스는 이미 100개가 넘는 언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메타의 스마트 안경만 해도 상대방의 말을 눈앞에 자막으로 띄워주고 내가 하는 한국어를 영어나 일본어로 즉시 바꿔서 상대에게 들려줍니다. 외국어를 10년 넘게 갈고 닦아서 밥벌이를 해오던 통번역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지반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죠. 법률 분야의 변화 속도는 그보다도 더 빠릅니다. 수천 건의 판례를 몇 초 만에 분석하고 계약서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AI 리걸 서비스가 이미 상용화됐어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가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 정리하던 판례 조사를 AI는 커피 한 잔 내리는 시간에 끝내버립니다. 의료 영역에서도 AI는 영상 판독과 피부 질환 진단, 심전도 분석 같은 분야에서 전문의 수준에 근접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철밥통이라고 굳게 믿어온 전문직들의 토대가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은행 창구 직원, 회계사, 세무사, 교정교열, 전문가까지 변화 또는 대체의 압력 앞에 놓인 직종의 명단은 해가 바뀔 때마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내 전체 직업 가운데 상당수가 AI와 자동화의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단순 반복 업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고급 업무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일자리만 위협받는 게 아니에요.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내장된 AI 안경을 쓰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는 건 내가 보는 모든 풍경, 만나는 모든 사람, 나누는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데이터로 기록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AI가 나의 동선, 식습관, 대화 패턴, 수면 시간, 심박수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수집해 간다면 그건 비서라기보다는 감시자에 훨씬 가깝겠죠. 보다폰의 CEO가 MWC 2026 기조연설에서 지금의 위성통신 시장을 서부 개척 시대에 비유한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기술이 법과 규제보다 한참 앞서 질주하고 있다라는 냉정한 경고였어요. 고객 보호를 위한 국제적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극강의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우리는 일자리와 사생활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큰 그림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로따로 흩어져 보이던 조각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으면 소름이 돋을 만큼 정교한 하나의 설계도가 완성되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위성 7,000기 이상을 저궤도에 쏘아 올려 지구 전체를 촘촘한 통신망으로 감쌌습니다. 2027년 중반에는 성능이 20배 뛰어난 2세대 위성으로 본격 교체를 시작해서 지구 어느 구석에서든 5G급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죠. 하늘 위의 고속도로는 이미 공사가 한창인 겁니다. 2030년까지 위성수를 4만 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나왔어요. 지구를 완전히 덮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서 통신 사각지대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야심입니다. 삼성은 그 하늘과 대화하는 엔진을 만들고 있어요. 엑시노스 모뎀 시리즈를 세대마다 꾸준히 진화시키면서 위성 통신 모듈을 반지만 한 크기의 기기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상에 박혀있는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로 우회하겠다는 전략이에요. 메타는 안경이라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형태를 빌려서 AI를 사람의 얼굴 위에 올렸습니다. 레이벤 디스플레이는 렌즈 안에 화면까지 품었고 뉴럴 밴드로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읽어내는 새로운 제어 방식을 실현했죠. 스마트폰 없이도 손짓만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걸고 음악을 조절할 수 있는 세계를 열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구글은 제미나이 AI를, 오픈 AI는 챗GPT를 쉬지 않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모든 기기들의 두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구도가 그려져요. 머스크가 하늘에 고속도로를 깔고 삼성이 그 도로를 달릴 엔진을 만들고 메타가 사람의 몸에 부착할 차체를 설계하고 구글과 오픈 AI가 운전대를 잡는다. 겉으로 보면 각자 제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이 퍼즐 조각들이 맞물리는 지점에 하나의 거대한 완성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 없는 세상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자본을 쏟아부으며
차근차근 설계해 올리고 있는 예언을 가장한 치밀한 계획이에요. 과거 스마트폰이 세상을 통째로 집어삼켰던 것처럼 이제는 위성과 AI와 웨어러블이 결합한 새로운 생태계가 스마트폰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우리가 이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서 반드시 직시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노키아의 경영진이 아이폰을 코웃음 쳤듯이 지금 이 변화를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변화는 잔인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를, 외면한 사람에게는 도태를 선물하죠. 15년 전 스마트폰을 처음 쥐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터치 스크린이라는 낯선 조작 방식에 적응하느라 한동안 어색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에 없던 일자리를 만들고 상상조차 못했던 시장을 열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앱 개발자라는 직종이, 모바일 커머스라는 거대한 산업이 바로 그 적응의 결실이었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히 그때와 같은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위성이 하늘에서 통신을 쏟아붓고 AI가 안경과 반지 속에 심어져 우리 몸 위로 올라오고 앱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물어지는 이 거대한 전환기 말이에요. 이거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MWC 2026에서 발표된 구체적인 로드맵, 삼성이 공개한 차세대 위성 통신칩, 메타가 실제로 수백만 대 팔아치운 AI 안경, 전부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예요. 기술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소비자의 손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물론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전문성이 AI에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 24시간 내 일상이 빠짐없이 데이터로 기록될 수 있다라는 찝찝함, 미친 듯이 빨라지는 기술의 속도를 끝내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초조함, 이 감정들 하나하나가 전부 타당해요. 누구라도 이런 속도의 변화 앞에서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술의 흐름 그 자체는 절대로 막을 수 없지만 그 물결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공중전화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스마트폰을 선택했고 그 덕분에 이전 세대가 꿈꾸지도 못한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 스마트폰마저 사라지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다면 그 다음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3년 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눈에는 세상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겹쳐 보이고 귓가에는 AI의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이고 손가락 하나 까딱이면은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하루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만 그 세상에서 내 직업은, 내 사생활은 어떤 모습일지까지 함께 그려봐야 합니다. 다가올 변화가 설레시나요? 아니면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